심령은상으로 유명한 곳을 심야의 차로 가봤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 바로 앞이 유명한 심령 스팟 터널에 나오자마자 눈앞으로 갑자기 하얀 원피스의 여자가 라는 생각에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보았는데 치인 사람은 없고 눈앞은 벼랑이었습니다. 가드레일이 망가져서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면 떨어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령이 도와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손을 모아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터널을 다시 통과하던 중에 문득 백미러를 보니까 뒷좌석에 방금 전에 보았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안 죽었으니까. 그리고 도와준 거 고마워. 바보 같기는. 너 같은 건 죽어버리는 게 좋다고. 담례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와도 괜찮아? 안 돼. 여기 위험하니까 다시 오면 안 돼. 다음 주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그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환영받진 못했지만 다시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걸로 좋은 거겠죠.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붉은 코트를 걸치고 하얀 마스크를 쓴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다가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 예뻐요? 잠시 생각한 뒤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예뻐요. 그러자 여자는 돌연 마스크를 벗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래도 예뻐요? 여성이 입은 귀까지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곤란하다는 얼굴을 할 뿐이었죠. 저 눈이 안 보여요. 이래도라는 말 들어도 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여자는 남자의 손을 잡고 길게 찢어진 뺨 위를 만지게 했습니다. 남자는 손에 닿은 감촉으로 상대가 입이 찢어져 있는 여자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어지고 여자는 방금 전의 질문을 다시금 반복했습니다. 이래도 입이 찢어져 있어도 예쁘다는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남자는 단언했습니다. 네, 아주 예뻐요. 제가 빛을 잃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죠. 지금과 같이 길에서 질문을 받은 적도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알게 되면 말 건 거를 사과하거나 동정하면서 아무 말 없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의견을 들으려고 해줬습니다. 굳이 거듭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준 거예요. 저를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저는 당신의 외형을 전혀 모르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당신은 너무나 예쁜 사람이에요. 신뢰가 안 된다면 그쪽이랑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기쁜 어투로 말했습니다. 남자의 반응에 여자는 잠시 입을 뻐끔거리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여자는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면서 여자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에 떠오르는 건 방금 전 남자의 기쁜 듯한 얼굴이었죠. 그 생각을 억지로 뿌리치면서 붉은 얼굴을 한 여자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팡이를 가진 남자와 마스크를 쓴 여성이 사이좋게 담소를 나누면서 걷는 모습이 가끔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일입니다. 문득 머리맡에 장발의 여자아이가 앉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움푹 패였던 눈은 어둠으로 가득 차서 굉장히 밉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금 기분 나쁜 목소리로 죽으라고 저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새까매서 깜짝 놀랐지만 잠에 취해 있어서인가 무심코 그녀의 팔을 끌어서 품에 꽉 안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 순간에 눈이 꽤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만 바뀌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져서 무심코 귀엽게 생겼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펀치. 유령한테 펀치 맞은 건 저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별로 아프진 않지만 한순간에 졸음이 날아간 저에게 그녀는 도자기와 같이 흰 피부를 주황색으로 물들이면서 죽어! 죽어버리라고! 이런 외침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인 건가 생각했지만 다음날 밤에도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죽으란 소리를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어서 전혀 안 무서운데. 이 말에 그녀는 화를 내면서 저를 때렸습니다. 역시나 전혀 아프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녀석을 무서워하는 게 바보지. 그러자 그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이더니 그대로 경직이 되었고, 아니 진짜로 사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이후에 그대로 도망치듯이 사라졌지만 매일 저녁이 되면 그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었으면 제 뺨에 툭툭 치면서 재미없던 얼굴을 하고 은근슬쩍 이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쓱 일어나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자신은 저체온이니까 저를 얼어 죽게 하기 위해서라고 잘도 이런 변명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런 거라면 별 수 없네. 자, 들어와. 그렇게 말하면서 이불을 들어보이니까 일순간 얼굴이 붉히더니 어쩔 수 없으니까. 끝까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해도 잠들 무렵에는 이불 안에서 제 가슴에 매달려 자고 있으니까 진짜 이 녀석은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야, 나랑 데이트 안 할래? 라고 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 그녀가 없다고 유령하고 크리스마스 데이트인 거야? 한심하네. 이때는 좀 진지하게 난 너한테 권한 거야.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그러자 어쩔 수 없네. 데이트 해줄게.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빛으로 물들어서 너무나 눈부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저곳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왔죠. 너무 즐거웠지만 주위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었던 커플이 낄낄거리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 자식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녀는 곧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를 깨닫고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현재 그녀의 모습은 저에게만 보이고 있습니다. 저를 계속 보고 있었던 그녀는 이내 억지로 비우는 얼굴로 이것 봐, 역시 이상한 사람 취급되고 있잖아. 내가 말했잖아. 일단 유령 같은 거랑 같이 걸어도 즐거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웃고 있었지만 그녀가 괴로워하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난 너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야. 알았어? 이건 너랑 나의 첫 데이트라고. 불안과 자기 혐오로 무너질 것 같은 그녀를 보면서 저는 진심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그래버렸더니 그녀가 울었습니다. 역시 저와 가까워질 때마다 인간과 유령의 입장차를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층 높아졌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단지 그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 몇 살이야? 언제나처럼 이불자리에 누워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옆에 놓여진 낡은 원피스는 확실히 좀 옛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죽은 건 14살 때지만 뭐야? 불만이라도 있어? 왠지 가슴에 가리면서 화냈습니다. 범죄구나 나. 이제 와서 뭘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머리를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그런 나를 보면서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짓더니
저에게 키스해 주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휴대전화로 메일이 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뒤에 있어. 이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내가 죽는 건가? 문득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순간 소녀 같은 게 보였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든 지 얼마 안 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거나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목욕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을 때는 어느샌가 이불이 덮여져 있었고요. 게다가 그날 이후에 제 휴대전화에서는 당신을 위해 한 게 아니니까 라는 메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메리씨. 지금 당신의 집 앞에 있어. 아, 미안해. 나 오늘 일 때문에 집에 없어. 이거 지금 집 전화를 휴대폰으로 연결한 거야. 네? 7시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때 다시 걸어줄래? 알았어. 되도록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가보니까 집 현관에 그녀가 몸을 기댄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처음 전화 후 대면한 건 2년 만인가요? 오늘은 여러 가지로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청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부터. 코쿠리상, 코쿠리상, 이제 돌아가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100원짜리 동전은 쓱 움직이더니 아니오에 멈췄습니다. 거짓말. 저거 진짜야? 다른 아이들은 일순동요하면서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했지만 이번에도 아니오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이미 패닉 직전이었고 돌아가자. 이제 좀 싫다. 무서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았습니다. 쿠쿠리상, 쿠쿠리상, 돌아가지 않으려는 건 혼자는 외로워서인가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와도 되는데. 그 순간 100원짜리 동전은 대단한 기세로 움직이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외로울 리 없잖아. 다만 좀 그냥 장난쳐본 거야. 흥. 문장이 끝나고 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다가 쾅 닫혔습니다. 직후에 뭔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돼서야 잊고 온 게 생각나서 학교로 갔습니다. 깜깜해진 3층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제 발소리에 맞추듯이 등 뒤에서 테케테케테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무려 하반신이 없는 여자애가 굉장한 속도로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애는 제 비명소리에 힐쭉 웃더니 더욱 속도를 높여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제 발 밑에 있었고 무심코 외쳐버렸습니다. 야, 너 대체 무슨 일에 당한 거야? 휠체어는 어디 갔어? 여자아이는 저에게 손을 뻗으려는 채로 큰 눈동자를 한층 크게 뜨더니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더욱더 큰 분노를 느끼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의 휠체어를 숨겨서 심야가 될 때까지 방치하다니. 저에게 서둘러 온 건 정말 불안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왕따시키는 애들이 정말 싫었어요. 좀만 기다려. 저는 양호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빛이 된 휠체어를 가져와서 그녀를 앉혔습니다. 괜찮아. 심한 짓을 당했지만 안심해도 돼. 내가 있으니까. 저기, 너 안 무서워? 우리 할아버지도 한쪽 발이 없어서 휠체어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괜찮다고. 다리 잃어버렸을 때 얘기는 딱히 안 해줘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다리 이전에 내 얼굴이라던가 안 무서워? 별로 안 무서운걸? 그보다 오히려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자아이는 순식간에 얼굴을 붉히더니 헛소리 하지 마. 갑자기 휠체어로부터 뛰어내린 여자아이는 처음과 같이 손만을 사용해서 달려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여자아이가 신경 쓰인 저는 다시 12시쯤에 학교에 갔습니다.
어제처럼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던 중 등 뒤에서 테케테케테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되돌아보면서 야 하면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자아이는 잠시 기쁜 얼굴로 웃어 보였지만 흠칫하더니 어제처럼 노려보는 얼굴로 돌변했습니다. 제 발밑까지 무언으로 귀여운 그녀는 널 보러 나온 게 아니야. 난 12시에 복도를 걷는 인간을 놀라게 하고 싶은 것 뿐이니까. 난 별로 무섭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거야.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든 무서워하게 하고 싶은 거야. 우리라고. 너처럼 사랑스러운 얼굴로 놀래켜봤자 전혀 안 무섭다니까. 뭐 하는 거야? 나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야. 진짜 사랑스러운데? 내 취향이기도 하고. 나 다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했잖아. 한밤중에 밖에 안 나가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주저앉아서 그녀의 얼굴에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이서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한동안 같이 웃던 그녀는 이내 깜짝 놀란 얼굴을 하더니 다시 필사적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상당히 붉다는 건 제 착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녀석. 그녀는 씹어뱉듯이 말하고 다시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퉁이를 돌기 전에 문득 멈춰서더니 저는 되돌아보면서 외쳤습니다. 나 맨날 1층 복도에 있으니까 그다지 거기로 오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그녀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궈지면서 바보. 조그만 목소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에 며칠씩이나 악재적인 무언전화에 골치를 썩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제나 대답이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리지만 어느 날 순간적으로 참을 수가 없어서 무심코 외쳤습니다. 적당히 좀 해. 그러자 수학이 저쪽에서 눌러서 참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대가 말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너 진짜 죽여버린다. 뭔가 투명하면서 슬픈 듯한 목소리. 저는 그간 전화 이야기를 경찰에 신고하고 최근에 이런 류의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졌기 때문인지 경찰은 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은 뒤에 집 전화에 역탐지기를 설치하고 이걸 기반으로 수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도 역시 무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중하게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죽여버린다. 어젯밤 그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었고 사건을 상담했던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빨리 방에서 나오세요. 에? 역탐지한 결과 전화는 당신 집안에서 걸려온 거라고요. 범인은 당신 집안에 있어요. 그런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요, 당신... 저는 휴대폰을 끊고 전원도 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들고 있었던 전화 수화기에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다고? 네? 수화기의 저쪽에서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히 자기 위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려는 유별난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 뭐야? 아니,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난 딱히 너랑 이야기할 게 없다고. 그런가? 유감인데. 그치만 조금이라면. 제가 낙담한 소리를 듣고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돌려주었습니다. 역시나 얼굴도 내보이지 않는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상상하면서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에게 전해졌는지 그녀는 억지로 만든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긴 아니 어째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상관 있어.
나 계속 당신 전화를 기다렸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야. 왜냐면 어제 소리 질렀잖아. 그건 야, 언제까지나 네가 목소리를 안 들려주니까 그냥 흥분한 거야. 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고 목소리를 더 듣고 싶었으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경찰한테까지 가서 정체를 확인하려 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째서? 어째서 날 알고 싶은 건데? 외로웠어. 혼자 집에 돌아와서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 보고 혼자서 웃고 혼자서 잤어. 외로웠어. 알고 있다고. 당신이 외로워했다는 거 나 알고 있었어. 계속 봤으니까. 그래서 전화해준 거겠지. 그래서 너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 너도 외로워 보여서. 내가 외로울 리가 없잖아. 그랬어? 그래. 이 방에 사는 사람들한테 무언 전화를 하거나 하면서 상당히 즐겼으니까. 그리고 외롭지도 않고 당신 죽인다고 말했다고. 무섭지 않은 거야? 안 무서워. 죽인다고 말했다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 상관 있거든. 왜냐면 난 네 목소리 듣고 싶었으니까 내가 죽는지 사는지는 관계가 없어. 전화를 사이에 두고 저와 그녀에게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그녀의 얼굴은 새빨개져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이제 끝이야. 그래, 유감인데. 내일도 전화할 거야. 또 전화해 줄 거야? 당연하잖아. 널 죽일 때까지 전화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래, 고마워. 흠, 잘 자. 그럼 내일 봐. 제대로 따뜻하게 하고 자. 어? 항상 이불이라던가 맨날 내치고 있잖아. 감기 걸려도 난 모르니까. 아, 고마워. 언젠가 꼭 죽여버릴 거야. 어느 밤에 택시가 산중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나아가던 택시는 젊은 여자가 길가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조금 기분 나빴지만 계절은 겨울의 한중간이었고 무시하는 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태워주었습니다. 여자는 작은 목소리로 목적지를 이야기했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윽고 목적지에 다다랐고 거기에는 인기척이 없는 낡은 저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 왔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뒤를 보니까 뒷좌석에 앉아있어야 될 여자 모습이 없었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여자는 아직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눈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사는 여자에게 요금 지불을 재촉했습니다. 이에 여자는 좀 얼굴을 찡그리더니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택시에서 내려서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정도 지나도 돌아오질 않았기에 기사는 잠시 상태를 보러 저택 부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자는 집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가 다른데 안 열리네. 뭔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 기사는 그녀를 데리고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뒷좌석의 시트가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사는 여자를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여잔 1년 전 이맘때에 물에 빠져서 죽었고 오늘은 기일이라서 귀성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요금은 기념일 프레젠트로 특별히 무료로 해줄게. 제가 무섭지 않은가요? 딱히 죽은 아가씨보단 살아있는 조폭들이 무섭거든. 그보다 잘 곳은 있는 거야? 없는데요. 딱히 잘 곳 없으면 내가 내 방 빌려줄게. 독신이라서 괜찮아. 난 차에서 자면 되고. 그럴 순 없어요.
그러면 같이 살까? 괜찮긴 한데 다양하게 뭔가를 보장할 자신은 없어. 아, 그게 기사 아저씨의 농담에 여자는 얼굴이 붉히면서 당황했습니다. 기사의 집에 온 여자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고맙다고 말했죠. 그녀의 부모는 여자가 방문한 날에 여행을 갔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딸의 기일에 여행을 갔다는 소리에 꽤나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자 쪽이 날짜 계산을 1개월이나 실수했던 걸 알았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일을 잊지 않고 거기에 슬픔을 극복한 부모님의 모습에 만족한 듯이 웃었습니다. 이후에 여자는 이제 전 지방령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그 택시기사 집에 달라붙어 있다고 합니다.